안녕하세요. 문근사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거시적인 경제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본 디니 맥마흔의 빚의 만리장성이란 책을 주제로 과연 중국 경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내용이 길기 때문에 1, 2부로 나누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 지금까지의 모든 세계적인 불황은 미국 경제의 하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미국이 아니라 중국발 위기가 터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것이 미국이든 중국이든 지금과 같은 전 세계 네트워크 경제시장 아래에서의 경제 위기는 한 국가 단위에서 끝나지 않고 전 세계적인 파급력을 가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중국 경제와 관련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될 사안입니다. 그러면 왜 미국이나 유럽이 아니고 중국인가? 그 이유는 중국의 고성장이 끝나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중국의 성장을 견인하던 부채가 지금은 저주로 돌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08년 위기 이후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과 일본, 유럽 등은 대규모의 양적 완화 정책과 제로금리, 정부 지출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했는데 중국은 이런 수단보다는 은행 대출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해 왔습니다. 중국은 신규 주택 건설과 대단위 공업단지, 건설 등에 필요한 막대한 대출을 실시함으로써 성장률을 유지한 덕에 경제위기를 겪지 않았습니다. 2016년 말 중국 비금융 부분에서 누적된 총 부채액은 경제 규모와 비교했을 때 약 260%로 이것은 미국의 국가 채무 비율과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중국의 리커창 총리는 미국 대사와 대화하던 중에 중국의 공적인 통계는 전부 오직 참조용일 뿐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스스로도 통계를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중국은 국가 전체 성장률보다 각 지방정부의 성장률이 낮은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모든 지방정부의 성장률이 평균의 위에 있는 기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이유는 어떻게든 성장률을 올려야 중앙정부의 제재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신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한 공무원들의 술책인 것입니다. 또 지방정부는 그 해의 재정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서 기업들에게 세금을 1년 앞서서 미리 선납하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러니 통계 수치를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통계뿐만 아니라 언론도 철저한 통제를 받습니다. 매일매일 당에서 어디까지 보도할지 또 보도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단어들의 목록까지 매일 지시를 받습니다. 중국이 투명하지 못한 이유는 이처럼 규칙이 자주 바뀌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공산당 일당 지배국가입니다. 당연히 정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독립된 사법부나 야당, 시민단체 등이 없습니다. 정부가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감독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런 시스템은 필연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에는 아주 다양한 크기의 정부 소유 기업이 15만 개 이상이 있어서 전체 경제 생산량의 25%와 도시 일자리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들 역시 수백 개씩의 기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기업 집단이 공통적으로 가진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부채입니다. 국영기업들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에 불과하지만 전체 중국
기업 부채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기업에는 위험을 감수하는 문화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 오직 지시받은 대로만 따라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혹시 일이 잘못되더라도 책임질 일이 없습니다. 지방 관리들은 다른 어떤 책임보다도 이 사회의 안정을 요구받습니다. 성장에 아무리 크게 성공했다 할지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항의 시위가 한 번이라도 벌어지면 이 관리들의 승진 가능성이 자동적으로 봉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시위가 일어나지 않게 할까? 여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2016년 IMF는 이 중국 지방정부들이 발표한 데이터를 대조해서 중국 지방 11개 성에 걸쳐서 약 3,500개의 국영 좀비 기업들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좀비 기업이란 국가가 비제로 연명시키는 기업들입니다. 죽으려고 하면 빚을 내서 유동성을 공급해주고 또 죽으려고 하면 빚을 내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이런 형태로서 죽어야 하는데 죽지 못하는 기업들, 이것들을 좀비 기업이라고 부릅니다. 좀비 기업이 되더라도 살아있으면은 그 기업의 경영에 따라서 일정량의 세금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이 기업들을 계속 살려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 경제의 그 현실적인 이점은 뭐냐면 이런 시장 경제에 비해서 부실 기업을 정리하는 것이 더 쉽다는 것이 아니라 정리를 뒤로 밀어두는 것이 더 쉽다는 것입니다. 자꾸 부채를 공급해가지고. 또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라서 당연히 토지의 소유권이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이 거의 무상에 가까운 토지는 중국 기업들에게 제공되는 일종의 보조금입니다. 중국 곳곳에는 거의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거나 아니면은 입주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텅 빈 산업단지가 아주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거의 무상인 토지 위에 산업단지를 건설하느라고 그 건설 투자를 통해서 경제 성장률은 높였으나 기업의 입주가 뒤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뭐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이 뉴스로 떠오른 적이 있는데 이 경제 성장률과 세금 수입을 신속하게 높일 수 있는 사업은 역시 토건 사업이 최고입니다. 중국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토건 사업의 이 밑바탕이 되는 것은 토지 판매입니다. 지방정부의 토지 수용권은 각종 인프라 공급에 필요한 토지를 싼 값에 수용하고 그 땅을 기반으로 투자를 유치하고 또 땅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중국은 주거용으로 지정된 토지는 70년, 상업용 토지는 50년 동안 국가로부터 임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임대받은 사람들의 생각은 이 임대가 만료되더라도 아무도 정부에 토지가 다시 반환될 것이다 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 새로운 주택가, 이에 따른 인프라 공급은 거의 20년 가까이 중국 경제를 이면에서 움직인 추동력이었습니다. 도시화 덕분에 엄청난 양의 철강, 시멘트, 유리, 또 해외에서 자재를 들여오기 위한 물동량 처리용 선박, 제철소 가동에 필요한 발전소, 탄광, 건설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계, 또 건설 인력 등 일자리 등에 대한 수요가 생겨났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들은 이처럼 끊임없이 이어지는 건설 투자에 중독되고 말았습니다. 중국 도시개발센터에 따르면 2013년 현재 신도시와 신구 건설 계획을 모두 합하면 중국 인구 34억 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중국 전체 인구의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이런 사정이다 보니까 건설은 끝났는데
입주자를 구하지 못해서 텅 빈 유령 도시들이 이쪽 저쪽 우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것으로 1부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 2부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